현재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최악의 방역 위기에 처하며 그 누구도 한치 앞을 예상 못하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 언론들은 지금까지 잘 버텨오고 1, 2차 감염 확산을 모두 잠재웠던 대한민국이 무슨 이유에서 감염이 확산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이겨낼지 관심을 갖는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1, 2차 감염 사태를 모두 이겨낸 것도 한국만 할 수 있었던 특이한 방법이기 때문에 많은 해외 언론들은 관련 기사를 내며 쉴 틈이 없었습니다. 특히 동선 추적을 비롯한 자가격리에 관련된 사안은 유럽에서 인권 문제의 논란으로 서로 다툴 정도로 한국의 조치가 파격적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한국은 현재 각종 갈등의 양상이 코로나 국면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는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도 힘든 상황인데 유례 없이 종교와 정치 그리고 의료계까지 동시에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미국에 살고 있다는 한 네티즌은 미국은 마스크를 안 하고 대통령부터 코로나를 무시하다 보니 이런 일이 진작에 일어나서 사실상 방역이 무너졌고 유럽에서도 개인의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한국은 뛰어난 국민성과 정부의 대응으로 어려움을 이겨냈는데 이번 같은 상황은 전 세계에서도 거의 없는 경우라며 한국이 큰 어려움에 처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좀 더 구체적으로 종교와 정치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 언론이 집중 조명하고 나왔는데요. 영국의 BBC는 한국이 가장 큰 시험대에 올랐으며 이번에는 사태가 완전히 다르다고 조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특파원으로 파견된 로라 비커 기자는 한국의 코로나 사안을 BBC를 통해 실시간으로 알려왔는데 이번 사태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면서 다음과 같은 시각에서 한국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다고 보도합니다. 주 내용은 사랑제일교회로 시작된 부분으로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해서 자신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바이러스 테러를 당했으며 방역당국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다고 보도합니다. 이것은 동선 추적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방역당국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지적한 이유기도 합니다. 한국은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 우선 역학조사를 통해서 동선을 파악해 어디에서 감염이 되었으며 또한 어디에 갔는지를 조사해 추가 감염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한국은 통제를 거의 하지 않고도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코로나 방역국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BBC가 상세히 보도한 자료를 보자면 사랑제일교회에서 주장하는 바이러스를 퍼뜨린 누군가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역학조사가 어려운 부분이 나오고 이것이 상황을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BBC는 사랑제일교회가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 등으로 부르는 극우 성향의 교회라고 설명하면서 정부에 협조적이지 않은 입장을 보이기 때문에 방역당국이 애를 먹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정부 성향의 집회의 갈등의 요소도 한국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8.15에 주최된 광화문 집회에서는 수많은 참여자가 마스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참여했으며 이는 코로나 확산을 좀 더 가속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회 참여자 측에서는 애초에 정부가 여행을 활성화시킨 시기가 더 앞이었고 결국 이러한 확산은 원래 일어날 일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무리하게 여행 쿠폰 등을 남발했고 중국 등에서 해외발 입국자를 막지 않고 받은 것이 근본적인 코로나 사태를 키운 것이지 단순히 집회를 했다고 해서 감염 사태가 커지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부에서는 정세균 총리가 법원이 광화문 집회를 허가 내준 것이 코로나 사태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이야기하면서 한국의 방역이 다 무너진 단초를 제공했다는 취지의 의견을 펴고 있습니다. 또한 정세균 총리는 광화문 집회 불법행위 발견 시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역시 앞으로 방역을 방해하는 행동을 할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을 비롯 구속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부는 8.15 광화문 집회 이후에 사태가 급속하게 악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적극 개입해 코로나 관련해서 발생된 문제를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잡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부 지지 세력과 반정부 세력 간의 정치 싸움이 집회로 연결되며 코로나 책임론이 불붙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광화문 집회의 후유증이 실제로 확인되기 시작하는 상황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집회에 다녀온 사람들 중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동선 추적에서 찜질방 등을 며칠 동안 이용한 확진자 케이스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광화문 집회에서 실제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관련 집회는 당분간은 열리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정부는 3단계 격상을 금주 내로 실시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 중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광화문 집회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다시 뿌려졌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것이죠. 질병본부는 24일 기준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는 하루 새 40명 늘어 총 915명이 되었다고 밝혔고 지난 12일 교회 관련 첫 확진자가 나온 점을 고려하면 불과 2주 만에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와 관련해서도 확진자가 속출하며 현재까지 모두 193명이 확진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확산은 이와 같이 깜깜이 확진자가 많다는 것으로 감염 경로가 정확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지역별로 집단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중환자 증가에 병상 부족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또 하나의 어려운 상황이 방역당국과 국민의 안전을 우려하게 하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종교와 정치 분야에서 파생된 갈등이 코로나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파업까지 진행되면서 자칫 국민 안정이 적지 않게 위협을 받는다는 국면이 나온 겁니다. 정부가 의료인 부족을 이유로 공공의대 학생을 선발한다는 안을 내놓으면서 의료계의 반발을 샀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8월 26일부터 3일간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 관련 집단 행동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최대집 의협 회장과 정부 측 정세균 국무총리,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만나 1시간 10분 동안 의료정책에 관해 대화했지만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결국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전국의사 총파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인데 문제는 이 가운데 중환자 등 수술 환자들의 지연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환자들이 수술 지연 문자를 받고 지방에서 서울로 오기로 예정되어 있던 사람들은 모두 스케줄을 바꿔야 했다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 과정 가운데 역시 의사들의 집단 행동과 환자들의 안전의 가치를 두고 서로 대립하게 되는 것이죠. 의협 입장에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을 반대하고 의료 수과 등도 협상하길 바라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공공의대 선발을 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가 인재를 추천하는 등 공정치 못한 과정도 포함됐다며 갑작스럽게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제대로 된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덕분에 챌린지를 비판하는 운동도 일어나면서 고생한 의료진을 제대로 대우해주지 않는다는 의견도 의료계에 나오는 등 관련 사안에 대해 불만이 격화한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습은 국민들에게 역풍으로 작용해 오히려 비판을 받는 상황도 연출되고 있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차라리 면허를 정지해달라고 하기도 하며 의사고시를 포기하겠다는 움직임도 나옵니다만 그 반대로 국민청원에서는 의사고시를 취소한 의대생을 구제해주지 말라는 청원이 20만 명을 넘기기도 하면서 의료계와 국민 여론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시기가 매우 좋지 않은 것 같다면서 지금은 코로나에 집중해야 하는데 온갖 사회적, 정치적 갈등의 소용돌이 가운데 모두가 어렵다며 이번 사태가 잘 해결될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난만 만나면 힘을 합치고 한마음으로 이겨내는 한국의 저력이 또 나오면서 이번에도 역시 코로나를 이길 것 같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국립의료원은 코로나가 한풀 꺾인 것 같다면서 상승세가 주춤한 것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일단 확진자 추세가 약간이나마 안정됐다는 것으로 괜찮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질병본부는 정반대로 치닫을 수 있다며 여전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한국의 확진자를 잘 맞춰낸 JP모건도 한국이 이겨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들은 8월 말에 정점이고 점점 줄어들어 11월 초엔 확진자가 거의 잦아들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JP모건은 한국의 방역이 강화되었고 3월과는 달리 사람들이 거리두기가 준비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11월 초까지 한국은 코로나 안정세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경제관계로 3단계까지 격상하는 것을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으나 만약 3단계로 격상되면 코로나는 잦아들 수밖에 없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 사회는 지금까지 코로나 위기 중에 가장 어려운 국면을 맞으며 정치, 종교 갈등에 의료계 파업까지 겹쳐 최상위 난이도의 국난에 다시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국민들의 힘으로 이겨낸다는 예상도 다방면에서 제기되며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도쿄대 박사 출신 한국인이 중국 건축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주인공은 바로 한중일 건축가로 구성된 건축설계 사무소인 플랫아시아의 정동현 대표다. 인공보다는 자연과 전통, 서양보다는 동양, 돈보다는 사람의 건축에 가치를 두는 중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다소 특이한 건축가다. 하지만 독일 디자인 어워드 위너상, 이탈리아 A 디자인 어워드 은상, 중국 기찬 디자인 어워드 금상, 중국 건축학회 건축 창작상, 독일 아이코닉 어워드 베스트 오브 베스트상, 한국 건축가 협회 선정 100인의 건축가 등 그가 받은 상은 셀 수가 없을 정도다. 대표작은 상상을 가능으로 만든 네이멍구 구부치 사막 한가운데 지어진 중국 샹사완 사막 로토스 호텔이다. 그는 중국의 유명 건축가들도 모두 고개를 저었던 이 프로젝트를 과감히 맡았다. 하지만 난관은 끝이 없었다. 일단 40도씨가 넘는 사막에는 대규모 건축 사례가 드물었고 시공을 위한 물과 전기, 자재를 운반할 도로도 없었다. 그리고 모래밭이라 안반을 찾아 건물을 고정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발성의 정환이 필요했다.
건물은 콘크리트로 짓는다는 상식에서 탈피해 강판 구조를 활용해 모래의 기초를 쌓고 사전에 제작한 초경량 철골 구조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2006년부터 10년여에 걸친 끝에 호텔을 완성했다. 이 리조트 호텔은 400개 객실에 실내외 수영장과 공연장까지 갖춘 마치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를 연상시켜 중국인들이 열광하고 있다. 정동현 건축가는 건축이 자연 안에 녹아들어야 한다는 컨셉을 가지고 일하고 있죠. 사막 위 호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내가 배웠던 서양식 건축 시스템을 버리고 자연에 맞춰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라고 당시를 회고했다. 최근에 추진한 스촨성 판다밸리 리조트 또한 판다 보호 산림구역임을 고려해 한옥 지붕 처마의 이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중국 건축계의 시선을 끌었다. 이처럼 중국 건축계에서 주목받는 정동현 건축가는 한양대 석사 과정을 거쳐 도쿄대에서 건축으로 박사 학위를 딴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다. 일본 문부성 장학생으로 도쿄대에 가서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타다오의 제자이자 이소자키 아라타 밑에서 일을 하면서 아시아의 거장들이 전 세계를 상대하며 건축 설계를 하는 방식을 배웠다. 그런 그가 중국과 인연을 맺은 것은 중국에서 꿈을 실현해보자는 도쿄대 박사 과정의 중국인 동기생 제안 때문이었다. 일본에서 안정된 생활을 버리고 2004년 8월 도쿄대도 다른 일본인 동기도 합류해 베이징의 UAA라는 건축 설계 사무소를 만들었다. 정동현 건축가는 정말 맨 땅에다 해쟁이었죠. 반년 동안은 일이 전혀 없다가 충칭 국가의료센터 건축 현상 공모에 당선되면서 실력을 보고 찾는 중국인 고객들이 생겨났죠. 라고 말했다. 이후 회사가 커지면서 2010년 동기들과 회사를 분리해 지금의 플랫 아시아를 차리게 됐다. 정동현 건축가가 독자 사무실을 차린 이유는 아시아의 현대 건축을 찾아야겠다는 사명 때문이라고 한다. 그는 배운 게 서양 건축이다 보니 설계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이나 중국 등의 건축 지혜를 반영해 서방이 아닌 동방의 건축을 구현하자는 걸로 제 컨셉을 잡았주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은 지형이 복잡하고 다양해 선조들이 자연과 융화되도록 짓는 게 건축 스타일이에요. 이런 자연에 대한 이해도나 감성이 한국인 DNA에 내장돼 있고 제가 일하는데도 발휘돼 경쟁력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라고 전했다. 정동현 건축가는 중국어 실력이 원어민 수준이다. 한 해에 수십 차례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강연까지 나간다. 그는 건축은 그 사회의 시스템, 트렌드, 문화, 정치적인 것들이 모두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건축하려면 일단 중국을 이해하려는 자세와 언어가 돼야 하죠. 건축에서도 한국인 특유의 인문학적 감성과 더불어 자연과 하나 되는 DNA가 세계적으로 통할 수 있으니 희망을 가지세요. 라고 덧붙였다. LG 디스플레이가 OLED TV에 이어 투명 OLED도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선다. LG 디스플레이는 최근 중국 베이징과 심천 지하철 객실 차량 내 윈도우형 투명 OLED를 세계 최초로 공급했다고 21일 밝혔다. 투명 OLED는 OLED의 자발광 특성에 따라 백라이트가 필요 없어 투과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자율주행차, 항공기, 지하철 등 모빌리티 고객사는 물론 스마트홈과 스마트빌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에 베이징과 심천 지하철 객차에 탑재된 55인치 투명 OLED는 승객들에게 열차 운행 정보, 위치 정보, 지하철 환승 정보, 실시간 항공편 정보 등 교통 정보를 비롯해 일기예보, 뉴스 등 생활 정보 서비스까지 실시간으로 보여준다. LG 디스플레이는 이번 공급을 시작으로 철도 업체 및 열차용 글래스 업체들과 협력해 주요 지역 지하철의 투명 OLED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프레시언트 스트래티직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투명 디스플레이 시장은 2024년 49억 3,300만 달러 규모로 연평균 46%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창호 LG 디스플레이 TV 사업부장 부사장은 투명 디스플레이의 쓰임은 더욱 다양해질 것이라며 LG 디스플레이는 최고의 디스플레이 솔루션 컴퍼니가 되기 위해 다양한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몇 년 사이 LG와 삼성이 상상 속에서나 존재했던 디스플레이들을 실제 상용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OLED 따라잡자 TV용 디스플레이 종일 손잡았다. 한국이 선도하고 있는 TV용 대형 OLED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중국과 일본 기업이 손을 맞잡았다. 중국의 TCL CSOT와 일본 JAOLED 지분을 인수하며 투자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차세대 생산 기술인 잉크젯 프린팅 방식으로 TV용 대형 OLED 패널을 생산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글로벌 OLED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TV용 대형 패널은 사실상 LG 디스플레이가 독점 생산하고 있어서 한국이 세계 시장을 선점 중이다. 이미 LCD 시장에서 중국의 시장 리더십을 내준 상태에서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OLED 분야에서도 중국과 일본 등 경쟁국으로부터 거센 추격에 직면했다는 분석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의 디스플레이 업체 JAOLED는 최근 중국의 TCL CSOT와 자본 및 비즈니스 제휴를 맺고 TV용 대형 OLED 공동 개발에 착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JAOLED가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하는 신주를 TCL CSOT가 인수하고 이를 통해 JAOLED는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자금 조달 규모는 200억엔이며 TCL CSOT는 JAOLED 지분 10.76%를 확보하게 됐다. JAOLED는 2015년 1월 일본 정부 기관인 산업혁신기구와 재팬 디스플레이, 소니, 파나소닉 등이 합작해 만든 OLED 전문 기업이다. TCL CSOT는 중국을 대표하는 전자기업으로 출하량 기준으로 삼성전자, LG전자에 이은 세계 3위 TV 생산업체 TCL을 모기업으로 둔 디스플레이 생산업체다. 이번 협력을 통해 JAOLED와 TCL CSOT는 잉크젯 프린팅 방식으로 TV용 대형 OLED 패널 공동 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디스플레이 업계에선 스스로 빛을 내는 유기화 합물을 진공 상태에서 고온으로 가열해 기판에 뿌리는 진공중착 방식의 OLED 패널 생산 기법이 널리 쓰이고 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도 이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반면 잉크젯은 방식은 액체 상태의 소재를 노즐로 기판 위에 분사해 만드는 것이다. 진공중착 방식의 복잡한 공정과 유기화 합물 재료 손실이 줄어 양산 시간을 단축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대량 생산이 가능할 때까지 수율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기술적 한계도 뚜렷하다. 잉크젯 방식의 가장 적극적인 기업이 일본의 JAOLED다. JAOLED는 지난해 11월 잉크젯 방식의 5.5세대 OLED 패널 공장을 건설하고 가동을 시작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을 대표하는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협력하게 된 배경은 한국이 선도하고 있는 OLED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빼앗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LCD 부문은 중국이 석권했으나 OLED 기술에서는 한국이 압도적 선두를 지키고 있다.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OLED 패널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89.9%로 9.3%에 그친 중국에 크게 앞섰다. 응용 제품별로 스마트폰에 주로 쓰이는 중소형 OLED 패널 시장은 한국 점유율이 88.7%였고 TV용 대형 패널은 99.3%에 달했다. 특히 중소형 OLED